좀 이따 시작합니다. 색감이 좀 다르죠, 그죠? 약간 갈색 톤이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김민희 선생님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제가 마이크 갖고 있어요. 저희가.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나오고 있는 예. 것 아무래도 조금 지원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더 하느라고 또 엄청 힘들었어요. 시작할까요? 네. 9분 들어오셨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정암학당 연구실장입니다. 새해 첫 정암학당 교양 강좌입니다. 자, 오늘도 정암학당의 교양 강좌를 찾아주신 인문학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1월의 교양 강좌는 김진선 선생님을 모시고 미학의 창시 잘하고 평가받고 있는 그 바움가르텐의 미학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진선 선생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번역서를 많이 내셨습니다. 명제론 그리고 형이상학, 범주론을 비롯해서 이사고개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번역서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번역서를 많이 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암학당에서 시학 번역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의 미학과 시학의 정통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김진선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진성이고요. 우리 학당의 또 연구원이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번역을 많이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라는 그 라틴어로 된 굉장히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바움가르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야심작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이제 너무 형이상학이나 그 윤리학 등 다른 그 철학의 분과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열중해서 쓰는 바람에 미학 그 쓸 당시에는 건강이 좀 많이 그 훼손이 되어서 폐질환으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바움가르텐 미학 또 시학의 전통 제목이 사실 좀 뭔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학하고 시학하고 어떤 관계인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움가르텐 미학을 사실 바움가르텐 시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미학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주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진선미 이렇게 진리 또 뭐 선의 가치 뭐 정의 또 이렇게 아름다움 미 이렇게 예술적인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미의 가치고요. 미를 다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또 이후에 뭐 호라티우스라든지 또 시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다 이제 그 한 곳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움가르텐 얼마나 이렇게 독자들이 또 우리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까 한번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바움가르텐 쳐봤더니 물론 이제 바움가르텐의 뭐 미학 그 논문 관련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또 일반인들한테 또 익숙한 개념은 용인의 무슨 그 타운하우스 이름으로 바움가르텐이라는 그 주택단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바움이라는 말이 이제 독일어로 나무라는 뜻이고요.
가르테는 이제 영어의 가든, 그래서 나무가 심어진 정원 이런 데서 굉장히 뭐 그 주택단지의 그 이름으로 쓰기에는 또 아주 그럴싸한 그런 것 같아서 또 예, 아무튼 이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 그 이런 데 이렇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서 좀 문제긴 합니다. 뭐 좀 그 외국어를 쓰면 좀 멋져 보여서 예, 멋지단 말이 사실 또 그 여기 이제 처음에 할 부분의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 용어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오늘 이제 미학이라는 말도 이제 라틴어로 에스테티카, 또 시약은 이제 포에티카 이런데요. 예, 이런 걸 이제 그리스 어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 번역이 참 물론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서 쓰지만은 미학이라는 말에는 사실 감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시학이라는 말은 뭔가를 만든다, 창작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번역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의 근본적인 그 성격,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첫 단계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가니메데스라고 해서 트로이아의 그 왕자인데요. 제우스가 그 독수리로 변신해서 납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뒤쪽에 보면 이제 제우스가 쫓아가는 그런 그 장면이 마치 이제 사냥감을 쫓듯이. 그리고 이제 여기 정면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가니메데스 왕자고요. 굴렁쇠로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굴렁쇠 많이 굴려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신체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옆에 이제 수탉이 바로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구애할 때 쓰는 그런 또 구애의 어떤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뭐 수탉, 개, 또 이렇게 아리스토판에서 희극에 보면 또 뭐 말을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말은 이제 고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외제차인데 딱 그 선물해주면서 구애하는 그런 걸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미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철학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동덕여대라든지 여러 개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또 문화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리스 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됐는데요. 참 저는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뭐 글, 문학 외에 철학이나 역사 뭐 이런 거 외에 만약에 그리스 신전, 뭐 조각품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리스 도기가 굉장히 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기에는 굉장히 또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조각이라든지 건축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하나의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신화의 이야기 또 인생의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 도기가 또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을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화가 그리듯이 인생을 이제 묘사한다, 서술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의 시학에도 나오지만은요,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또 생각, 이거가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고 또 무대 위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기 작품을 보면서 또 이런 동성애 주제, 또 제우스의 그 어떤 그 제우스의 성적인 성향, 뭐 인간이든 신이든 또 이렇게 또 남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또 그 신화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도기 그림의 그 또 이야기 내용 담긴 그 신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또 도공들이 도기를 제작하면서 거의 사실 이거 보면 우리 항아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몇 번 구워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항아리하고 재질이 거의 똑같아요. 초벌구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약 바르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페인팅해서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첫 그림에 올려놨습니다. 예, 이제 강의 순서는 미개념, 사실 미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그 칼로스라는 그 그리스라든지 또 라틴어로 뭐 풀케르, 또 뭐 뷰티풀, 쉔, 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말에 이제 아름다운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말의 아름답다 자체도 그렇죠. 예, 아무튼 이 개념이 좀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또 여러 가지 그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측면의 그 개념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미개념이 사실 그 딱 부러지게 이렇게 독립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진선미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예술이 그러니까 그 진리와 또 어떤 도덕적인 가치, 선과 어떻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 세상을, 인생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뭐가 진짜고 사실이고, 그거 이제 허구의 그 이름으로, 그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 있지만은 사실 그 시약의 그 어원이 되는 그 포이엔이라는 그리스 말을 보더라도 이렇게 픽션이라는 또 라틴어의 또 핑게레라는 그 개념에도 이제 나온 것처럼요. 이렇게 허구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그 시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또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품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강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또 강의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뒤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미에 대해서 또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라티우스의 시야, 그 다음에 바움가르텐의 미학,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굉장히 그 호라티우스의 시약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느낀 바로는 거의 호라티우스의 시약을 바탕으로 해서 뭐 산문, 운문 작가들의 그 내용을, 작품을 다 읽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10살도 안 된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뭐 형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시로 이렇게 읊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라틴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호라티우스의 시약을 토대로 라틴 문헌을 이렇게 예시하는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움가르테 미학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 바움가르테는 이 기독교 그 신자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또 그런 거는 또 의외로 또 성경이라든 이런 쪽은 거의 이제 언급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학책인데 약간 이제 그 책 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다분히 이제 그런 종교적인 또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기독교 미학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윤리적인 거, 윤리성을 작가의 윤리성을 또 뭐 고대부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도덕적이어야 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느 철학자든 작가나 철학자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그 도덕적인 가치 이거를 또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미의 개념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미의 개념과 관련된 그 그리스어, 라틴어, 또 독일어, 또 영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스어로 이제 칼로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칼로스, 이게 이제 포인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칼로스로 이루고요. 예, 이쪽에 이제 새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뭐 쉽게 배우는 뭐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그 우리가 이제 예술 그럴 때 이제 미를 추구하는 그런 분야의 여러 그 학문을 또 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fine arts라고 그러죠. fine arts. 그러니까 fine이라는 말이 이제 그 여기 이제 영어로는 그렇고 그리스식으로 하면 칼라이 테크나이, 칼레 테크네 이렇게 고대 현대 그리스 발음으로는 또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뭐 현대 또 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그리스 노래를 보면 오레아 이런 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호라에서 나온 그리스의 그 시간, 때, 또 계절 이거에 이제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그런 현대 그리스어인데요. 오레아 그러면 이제 아주 멋지다, 좋다 이런 그 흔히 쓰는 말이에요. 칼로스라는 말은 현대 그리스는 별로 안 써요.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많이 쓰는데 현대 그리스는 오레아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칼로스는 거의 좀 약간 그 좀 학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좀 들어간 용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광경이 멋지다 그럴 때 이제 또 오모로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예, 우리말에 보면 이제 그 사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칼로스라는 말 또 우리말에 아름답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미적으로 뭐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사람 또 사물 다른 동물이라든지 또 어떤 풍광 자연에 이런 걸 보고서 이게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그 미적인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에서 이제 강한데요. 물론 이제 풀케로도 사실 저는 라틴어를 그렇게 깊게 많은 문헌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예쁜 그런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풀케로에도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가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2번의 의미도 이제 라틴어에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독일어에도 비슷하게 있고요. 근데 현대어로 갈수록 이제 이 미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인 어떤 가치, 뭐 도덕적인 선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뷰티풀 그러면 거의 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어만 해도 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고대 그리스나 라틴어 이 표현과 다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제 보면 아름답다 표현을 쓰면은 이 뭔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눈과 귀에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또 미학의 그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는 이제 주로 시청각이에요. 시각, 우리의 시각과 청각에 이렇게 쾌감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조각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 뭐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 공연이라든지요. 예, 우리말에도 이제 뭐 아름답다는 말이 이제 그런 그 작품이라든지 또 멋진 그런 대상뿐만 아니라 또 아름답다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도 있죠. 뭐 희생 정신이 아름답다, 뭐 또 우리 뭐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그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 여기다 멋진을 쓰는데요. 그리스의 칼로는 이제 시학을 번역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칼로스 미 개념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시학의 첫 문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부사 형태로 칼로스. 그러니까 이제 비극의 스토리, 미토스를 어떻게 칼로스 잘 멋지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번역자들은 훌륭하게 이렇게 작품을 비극의 그 스토리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밋밋한 것 같아요. 칼로스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은 작품에 대해서 훌륭하다. 또 그림이 훌륭하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고 나서 영화를 봐서 훌륭하다. 또 영국 공연을 보고 훌륭하다. 그렇게 하지 않죠. 참 멋졌어. 좋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저는 좀 멋지다는 말을 좀 더 쓰고 싶더라고요. 그림 멋지다. 그렇지. 그림 아름답다. 훌륭하다. 그러질 않잖아요. 우리가 전시회 가서.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작품에 맞는 그런 표현이 우리말로는 또 멋지다. 그래서 미의 개념도 사실 멋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 아름답다 그래놓고 명사형은 아름다움. 미는 사실 형용사형이 없잖아요. 미적인.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아, 그 그림 미적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그림 아름답다든지 멋지다든지 훌륭하다, 좋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써야겠죠. 예, 아무튼 이 미는 우리의 그 감각, 특히 시청각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앞에서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만은요. 이게 이제 바움가르텐이 학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미가 그 학문의 또 플라톤적인 또 이후의 어떤 그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이성주의자 또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학문의 기준에 맞을지 또는 거기에 그런 미에 관한 논의를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게 학문으로 이렇게 그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바움가르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학이라는 말, 또 독일어는 이제 아니지만은 라틴어에서 나온 그 아이스테티카 이 말은 이제 학문의 또 근대 미학의 또 출발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바움가르텐의 미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미학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아까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 시청각, 우리의 그 감성, 감각의 능력과 관련된 그런 또 분야입니다. 예, 미의 개념을 이제 좀 그 앞에 그 독일에서도 저기 제우스가 그 가니메데스라는 트로야 왕자를 그 쫓아가서 결국 이제 납치해서 올림포스 산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미는 어떻게 보면 그 욕구의 대상, 그렇죠. 이게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요. 미는 어떤 그 소유의 대상,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 독일에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칼로스라는 그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개념을 표시한 그 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암흑에는 뭐 칼로스, 예쁘다, 멋지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들어간 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여기 이제 원반을 들고 이렇게 그 체력 단련을 연습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의 이게 또 이제 이 도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 도기 자체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그 도기인데요. 이게 그 내미처럼 되어 있어서 술잔이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안쪽에 그 톤도라고 그래서요. 둥그런 그 면에 이제 여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예, 일단 여기에 이제 그려진 여기에 그림과 더불어서 또 그 그리스의 그 신화의 명칭도 뭐 이렇게 신화에 관련된 내용은 또 신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 여기서는 클레오멜로스라는 젊은 청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게 이제 동성애적인 그런 그리스에서는 그 사회가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뭐랄까요, 너그러운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그런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클레오멜로스라는 일종의 또 뭐 자기 홍보 PR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 술잔에 이렇게 많이 새겨진 그림이 바로 또 암흑에는 칼로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겁니다. 예, 일단 그 미에 대한 거는 뭐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어떤 그 미를 추구하는 그런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인간들뿐만 아니라 또 신에서도 또 트로이아 전쟁의 또 발단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굉장히 그 스토리가 얽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 계보가 있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또 굉장히 그리스 신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영웅의 아버지와 펠레우스죠.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이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던져주면서 가장 예쁜 이에게 이걸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트로이아의 그 왕자 파리스 왕자가 그걸 이제 심판을 하게 됐는데요. 판정을. 예, 여기 이제 뭐 여러 화가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루벤스도 뭐 2번 이 그 주제로 그리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새 여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새 여신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아테나 여신, 헤라 여신, 또 그 아프로디테 여신 이렇게 새 여신 이제 미를 겨루는데요. 그 저도 좀 잠시 헷갈리기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헤라 여신 여기 보면 헤라 여신의 신화를 보면 이제 공작이 있고요. 공작이 이제 상징물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아테나 여신의 상징인 방피하고 투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항상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따라다니는 에로스가 있고요. 화살 들고 지금 장난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에로스 옆에 있어서 또 굉장히 그 육체적인 그런 미를 강조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프로디테를 봤는데 보니까는 이 가운데가 아프로디테 여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발에 또 굉장히 또 파리스 왕자하고 이렇게 시선을 두면서 자기를 선택해 달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헤르메스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여신들의 그 미 경쟁을 통해서 여신들, 신들이 또 양편에 갈라서서 또 그 두둔하고 응원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그 여신들 중에서 이 선택받지 못한 아테나 여신과 또 헤라 여신은 또 그리스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저도 어디서 읽은 그런 신화에서 책에서 읽은 건데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의 기준이 뭘까? 또 누가 판단할까?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파리스 왕자는 아무래도 굉장히 그 젊으니까 젊으면 뭐겠어요? 여기 이제 약속한 게 있죠. 아테나 여신은 이 그 전쟁에서 지혜를 주겠다고 하고 헤라 여신은 뭐 영토를 주겠다고 했나요? 아무튼 땅을 뭐 부를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은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헬레네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휠이 꽂히면 뭐 그 사람 그 상대의 학력이든 재산이든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외모예요, 외모 지상주의자 때문에 그래서 젊으니까. 또 아름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아까 이제 말한 그 오레오스 그 호라이오스 호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창 때의 그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신체적인 어떤 미 이게 이제 중시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테나 여신의 어떤 지적인 그런 아름다움, 지성미, 그 다음에 헤라 여신의 어떤 가정을 중시하고 또 이런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미,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음의 가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조음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 세 여신의 구분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세상에는 그 여러 가지 조음의 방식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베누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제 라틴어 표현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영어에 이제 그 비너스라는 말이 그대로 이제 수용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비너스 여신과 관련해서 베누스 여신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미의 개념과 또 그 연결되는 게 라틴어로 베누스타스. 그러니까 이제 여신을 그 미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또 형용사는 이제 베누스투스 이렇게 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바움가르테 미학에서 바움가르텐이 풀케르 뭐 이런 풀크리투도 이렇게 형용사, 명사, 라틴어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쁘다 그런 표현보다도 베누스타스, 베누스투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게 이제 미에 대한 또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상징을 하는 미, 사랑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또 이렇게 뭔가 적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풀켈은 약간 좀 밋밋한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베누스타스를 바움가르텐이 그 개념을 미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할 때 미적인 아름다운 그런 거는 이제 풀켈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베누스투스는 이게 뭔가 좀 미적이다고 또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그렇게 또 용어를 택했는데요. 예, 여신들 또 헬레네, 결국 이제 헬레네가 파리스 왕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그 트로이아에 이제 가게 됐죠. 그걸 이제 그 전쟁의 장면에서 또 트로이아의 원로들이 참 아름답긴 하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여인을 두고서 이렇게 양쪽 진영에서 그리스와 트로이아의 진영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초를 겪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불사의 여신을 닮은 이게 이제 제우스하고 레다 스파르타의 왕비 레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나온 또 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폼페이 유적에서 또 제우스하고 레다 백조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그런 폼페이 유적 어느 주택의 벽면에 프레스코와 같은 그런 데서 발견됐다고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에서 태어납니다. 트로이아 여기 헬레네가. 예, 아무튼 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신 또 남성의 미, 여성의 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호메로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관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독일 반대쪽인데요. 제우스가 이렇게 호를 들고 이렇게 추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성애 어떤적인 그런 상황을 그린 그리스 독에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성인 남성은 수염을 기르고 또 동성애 상대인 연인은 에로메노스라고 그러죠. 예, 그 연인은 이제 이렇게 수염이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 일단 이제 이런 호메로스가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또 오디세이아 두 서사시에도 이 미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또 여기 이제 헬레네뿐만 아니라 또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 찾아가서 자기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때도 프리아모스가 이 아킬레우스의 몸집이라든지 외모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24권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신체적인 그런 겉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각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또 책에서 이렇게 또 많이 다루는 부분이 사실 6권이에요, 6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일리아스, 이거를 이제 뭐 아킬레우스 분노가 이제 주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아킬레우스 분노를 인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또 꼽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 이렇게 남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헥토르의 어떤
가족 사랑 또는 인간미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제 가족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전장으로 나가는 그 헥토르의 이야기가 이제 6권에 일리아스 6권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훌륭한 전사가 되라 이렇게 기원도 해주고 또 아내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여기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투구에 또 아기가 놀래가지고 투구에서 나온 그 말총머리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울려가지고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또 뭔가 이상하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울고 그래서 뭔가 전쟁이라는 그 진지한 그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 울음 때문에 또 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또 그 생과 사를 가름하는 그런 길에서 또 가정의 그런 그 소중함이랄까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는 또 읽는 이런 그 그리스인들은 이미 다 그 아스티아낙스라는 그 아들의 운명을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뭐 성벽에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 죽이죠. 예, 아무튼 그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이제 그 아버지인 그 헥토르의 이런 대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뭔가 아이러니를 느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에 이제 그 가족이라든지 도덕성, 그러니까 이제 헥토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킬레우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헥토르가 그 신사적이고 또 굉장히 가족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가장으로서의 그 어떤 품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이야기했을 때 호메로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킬레우스 방패죠. 이게 이제 그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자기 그 아킬레우스 방패를 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바람에 이제 다 뺏겼죠. 창과 방패를.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창과 방패를 만들어 주는데 그 만들어준 그 방패에 대한 묘사가 또 일리아스 18권에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인생관. 그래서 방패 중심에는 우주의 생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또 인간 사회의 뭐 전쟁의 모습, 또 평화로운 어떤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생생하게 또 역동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또 가 하나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작품에. 여기 이제 바움가르텐도 그렇고 후대 이제 그 전에 아리스토텔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작품의 어떤 생생함, 살아있음, 생동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주제이기도 하죠. 작품을 봤을 때 뭔가 빛이 난다든지 또 생명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후대에 작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킬레우스 방패, 호메로스가 이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장치된 치장된 그런 이제 방패 부분인데 농경의 모습을 밭을 갈아놓은 그런 일황을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보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솜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단 이것도 일종의 이제 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하나의 그 방패를 하나의 그 미적인 그런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또 신화집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제 그 아킬레우스 방패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변신 이야기 13권에는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친구에 이어서 죽잖아요. 이 방패를 또 누가 가질 것인지 이걸 두고서 이제 아이아스하고 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그리고 또 거기에 오디세우스의 그 말발에 져서 또 이렇게 아이아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난동을 피우다가 자살하게 되는, 또 그렇게 만드는 그 방패인데요. 아무튼 이 방패를 두고서 이제 오비디우스는 하늘이 내린 선물, 카일레스티아 도나, 또 위대한 예술품 아르티스 오프 스탄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한 그 평을 하고, 또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 또는 신은, 여기 이제 헤파이소스인데 사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면은 어쩌면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술인은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그런 더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요. 이게 이제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학문, 기술, 도덕, 법률, 뭐 예술, 문화 이런 여러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가치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진리,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 선, 그 다음에 어떤 미적인 가치, 미를 또 크게 분류를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문적 가치는 진리, 제가 이제 좀 여담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표절이 심한, 물론 이제 예술 작가들도 표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요, 다빈치도 그렇고 라파엘로도 그렇고 다 보면 그리스의 어느 신전의 그 구조물, 또 뭐 독일에 나오는 어떤 그림, 이걸 보고서 작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서울대 로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쟁 6.25 끝나고 급하게 로고를 만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버드하고 옥스퍼드를 완전히 짜깁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진리의 가치, 학문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베리타스라는 라틴어가 들어간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다가 찾아낸 건데요.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의 베리타스,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그래서 일루미나티오를 이제 룩스로 바꾸고, 그래서 합성을 해서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라틴어 모를 때는 뭐 베리 룩스 따스메아 뭐 이렇게 가로로 읽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베리타스라는 진리, 학문의 대학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학문적 가치예요. 그래서 유명한 또 말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이제 어떤 서구의 전통이고 그렇습니다. 뭐 서구라고 해서 그렇게 연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다르게 또 서구는 굉장히 또 선생을 또 이렇게 호되게 헛소리라고 이렇게 빈말이라고 이렇게 선생을 또 이렇게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어떤 마인드가 담긴 그런 이제 니코마코스의 책의 어느 구절을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표어화한 게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아미쿠스 플라토 세드 마기스 아미카 베리타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나하고 친한 친분이 있는 나의 친구지만 진리가 더 친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나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걸 택한다는 거죠. 스승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아무튼 이런 좀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또 열정이 또 담긴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회적 가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뭐 도덕적인 덕목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보면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 시학에서도 그래요. 수사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중연설의 기술을 배우면 뭐가 이로운지, 뭐에 쓸모가 있는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데, 관철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대중연설의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를 세우라는 그런 또 라틴어 유명한 구절을 있는데 제가 대학의 84학번인데 그때 세워진 서울대 뭐 법대 도서관 지금 뭔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또 문구가 바로 정의를 세우라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플라톤은 굉장히 좋아할 법한데 또 플라톤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되게 좀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라는 게 오늘날엔 또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라틴어 출처는 그렇게 썩 분명하지는 않다고 제가 검색 결과 봤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법률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건 어느 가문의 문장에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 쓰인 사례입니다. 예, 예술적 가치가 이제 미의 가치인데요. 뭐 예술 문화로 우리가 포괄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런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술에도 이제 이런 세 가지, 그리고 또 이런 세 가지 가치가 또 다 한데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게 바로 또 맨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할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세 가지, 결국 이 미를 추구하는 이제 바움가르텐은 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미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아이스테티쿠스라는 라틴어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뭔가를 작품을 통해서 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미학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예, 뭐 미학자라고 해서 무슨 미학 전공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을 크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을 편집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세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또 인간 삶에 관련된 그런 실천의 영역,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바로 또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기술과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술, 파인 아트, 이것과 이제 구분이 되고요. 보통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개론서에서 보면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작이라는 말이 시나 연설 이런 장르에 관련해서는 창작이라는 말이 뭐 연설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포에시스 이런 쪽에는 좀 창작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게 이제 왜냐면은 미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건드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서 호라티오스 이런 시학의 흐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플라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뭐 시인 추방론 또 아동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그리스 신화의 어떤 불편한 내용들, 신들의 어떤 폭력적인 거, 또 기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로 취급할 만한 그런 신들의 행태를 이제 플라톤은 삭제하고 또 신들은 그런 신들이 아니다. 신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플라톤 호되게 비판하는 부분이 비판당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 플라톤의 예술 철학 미와 관련돼서 또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또 기본적인 그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 그 시학에서 플라톤과 다른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의 개념이 이제 다른데요. 특히 이제 철학의 존재론과 윤리학 이 두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데아라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있는 실제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존재,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진짜 참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윤리학에서 이제 감정을 되도록이면은 그 뿌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이성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근데 이제 미와 관련된 분야가 바로 이제 이것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작가들은 진실과 진리와 거리가 먼 거짓말쟁이고, 또 뭐 공연, 비극, 희극 이런 걸 보면은 다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술가들이 플라톤의 그 이상국가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이런 이제 뭐 우라노스 또 그리스의 그 제우스 이전의 그런 거참 신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신화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측면을 많이 그 꼬집고 비판을 합니다. 예, 플라톤은 약간 이제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데요. 그 뒤에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플라톤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화가의 그 그림이라든지 또 뭐 어떤 다른 조각가의 작품 이런 것들은 일단 존재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그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예, 이데아의 그가 있고 그걸 또 모방하는 게 어떤 인간 그 감각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하는 거는 이런 그 일상생활의 그 실물을 모델 삼아서 그리는 또 조각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코피의 코피. 그러니까 일단 뭐 이데아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뭔가 좀 그 단순화 시켜보면 여기 이제 아르레 그 침실이라는 그 반고흐의 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침대 이데아가 있고 또 장인들은 목공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침대를 또 침대 이데아를 하나의 어떤 설계도 삼아서 침대를 만들고,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또 이걸 플라톤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침대 뭣도 모르는 자들이 침대 이런 고흐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그 두 단계 떨어진 그런 하등의 이제 부류의 멀뚱한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그렇고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성욕이라든지 모든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도덕적이다 그 말은 사실 그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듯이 감정 또 행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 가령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또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물러설 때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무모함이 된다든지 만용이 되는 거죠. 적절하게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그 감정을 가질 때 중간에 중용의 상태를 취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용기의 덕을 갖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감정은 지나쳐서도 또 모자라서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플라톤의 그런 전공 크게 뭐 이렇게 플라톤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플라톤은 약간 스토아적인 그런 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좀 싹을 아예 없애는 그런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 시라는 게. 그래서 그걸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을 주어서 키운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플라톤은 이제 굉장히 좀 이중적인데요.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그리스 신화라는 말 자체도 문제인데요. 사실 신화라는 게 그 신들의 미토스라는 말이 또 미솔로지란 말이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들의 자손, 영웅, 또 인간 이 이야기인데 그 이상하게 신화 그러면 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요. 예, 아무튼 플라톤도 신화를 비판하면서도 또 그 신화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을 또 설명을 합니다. 예, 다음과 같은 이제 미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학의 효용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학은 어려운 그런 철학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것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도표, 뭐 사파 여러 가지 그 시각청각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플라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의에 관한 그런 어려운 철학적 논의를 하기 전에 또 규게스 반지라는 그 사례를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신화를 통해서 글쓰기 비판도 하고 또 신들이 내려주는 그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이제 우리가 불을 가져다 준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불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술의 근원이죠. 대장장이 또든 뭐 아테나 여신이든 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헤스티아라는 그 화로의 여신, 그 가정의 여신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결국 이제 헤파이스토스 아테나가 그 기술의 어떤 물론 이제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로서 불을 다루면서 인간의 그 모든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아테나 여신도 사실 불을 이용해서 글쎄요. 불을 부엌에서 뭐 이렇게 아무튼 아테나 여신도 여성적인 기술의 어떤 지혜죠. 그래서 뭐 직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또 담당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그 인간의 삶에 유용한 어떤 기술을 인간에게 선물해주고 그래서 인간이 또 이제 또 오늘날처럼 또 신들의 조각상을 세우고 신들을 신봉하고 이렇게 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또 플라톤이 설명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도나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예술 작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만이 이렇게 가지는데 어떤 시민적인 지혜, 도덕적인 가치는 소수만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그게 이제 염치, 수치심, 또 정의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준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또 인간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세우라는 게 또
그 염치심과 수치심과 정의가 없는 자는 병든 자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하라. 이런 또 엄격한 법을 또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시학의 개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나가 좀 다르게 많이 그 예술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그 존재론적으로 또 감정에 대한 우리 태도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술을 좀 뭐랄까요? 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예술을 또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인간 삶이라는 게 예술과는 사실 분리가 될 수 없는 건데 미적 가치와 플라톤은 이제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거고요. 단순히 그냥 화가들, 뭐 예술가들 다 추방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뭔가 그 좋은 쪽에 좀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그 도덕의 관점에서 또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좋은 예술 이런 쪽을 많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후에 그 또 논의는 그 약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